한빛부대 20진 장병들이 다음 달 파병을 앞두고 주특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남수단의 생명의 길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 작업부터 우기철 침수 대비를 위한 대형 양수기 운용과 현지 시설물 제작 연습까지 실질적인 기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육군 36사단이 국방부와 함께 드론의 공격과 방어 체계를 높이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백호 드론 개조센터는 다양한 드론 제작을 통해 중국제 상용 드론이 가진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범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에 일생을 바친 안동만 교수의 이야기를 K방산의 성공 신화를 만든 주역들을 만나는 시간, K방산 전설을 만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빛부대 20진 장병들이 파병을 앞두고 주특기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중 파병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공병대 장병들은 건설과 토목, 영선에 이르기까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갈고 닦는 중인데요. 훈련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자운대의 훈련장. 출국이 눈앞으로 다가온 한빛부대 공병대 장병들이 주특기 훈련에 한창입니다. 남수단은 도로와 시설이 낙후돼 공병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병대 장병들은 더운 날씨에도 남수단 재건을 위해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생명의 길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 작업부터 우기철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 양수기 운용과 현지 시설물 제작 연습까지 건설과 토목, 영선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병대는 한빛부대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장병들은 남수단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완벽한 임무 수행을 진행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시공법과 장비 운용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생명과 평화를 잇는 희망의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병대의 현지 임무는 남수단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복 입은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마지막까지 훈련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특기 훈련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생명을 지키고 남수단 현지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한빛부대 20진 공병대 장병들. 실질적인 기술 훈련과 기초공사 기법을 반복 숙달하며 파병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기성품 드론 중 상당수는 중국제입니다. 육군 36사단이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드론 공격과 방어 체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공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르게 기동하는 드론이 목표에 정확히 수류탄을 떨어뜨립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식별된 표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EMP 충격을 받은 드론은 맥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육군 36보병사단이 3일 국방부와 함께 드론 분야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40mm 유탄이 달린 자폭 드론을 비롯해 부대가 직접 만든 다양한 드론들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장병들이 직접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 것처럼 부대는 백호 드론 개조센터를 통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제 상용 드론이 가진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범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용 드론에 대한 연구와 드론 방어 대책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시된 수소 드론은 기존 드론이 비행 가능 시간인 30분을 넘겨 2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80km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EMP건과 주파수 교란 장치 그리고 안티드론돔은 이미 부대에 전력화됐으며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당시 다수의 불법 드론을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대드론 방어 능력 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능력으로 강원 안보 지킴이로서 더욱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 자문을 받으며 드론 작전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환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 관련 항목에선 대형 공격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는 등 모두 87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인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 예산안에서 국방부 방위력 개선비 등 7개 사업 87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기존 100억 원에서 97억 원이 감액돼 3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예산마저 다른 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된 셈입니다.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료를 내고 아파치 등 대형 공격 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 육군도 유지비가 비싼 구형 아파치 공격 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레이 이글 등 첨단 드론 전력으로 군 구조의 변화를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이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점도 이번 평가에 힘을 실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과 함께 GOP 과학화 경기 시스템 성능 개량 300억 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20억 원 등 7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공정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 일괄량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 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개정 발령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납품 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군수품 운용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작업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전사자를 기리는 6.25 전쟁 추모 시설이 조성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군사적 외교적 상징성과 안보교육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3,700제곱미터 부지에 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이 들어섭니다. 평택시는 56억 원을 들여 전사자 추모 명비와 조형물 등이 포함된 추모 공간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디자인 공모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초 공사 입찰을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한미동맹의 상징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전후 세대들에게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후 4번째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을 거부한 러시아에 으름장을 놓으며 우크라이나에겐 방공 지원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3일과 4일 7시간에 걸쳐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 침공을 개시한 이래 최대 규모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휴전안을 거부한 직후 벌어진 공습입니다. 이에 더해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활공폭탄과 드론 공격을 가했으며 우크라이나 2개 마을을 추가로 장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집중 타격 대상으로 삼아 공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1000km에 이르는 전선 곳곳에서 육상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있는 보리소글렙스크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활공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1대 등이 있는 경납고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지원을 재개할 의향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구상에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라는 판단하에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는 일부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 이들 사이에서 우러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에선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은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시도 중인 변경 사항이 간밤 우리 측에 전달됐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의 중재로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5일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 1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휴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마스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번 휴전안은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생존 인질 10명과 사망한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얼마간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넘겨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4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 이후 6일에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협상은 물꼬를 텄지만 계속되는 공습 속에서 성공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K2 전차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날을 맞아 K2 전차 개발 비화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0.01이면 머리카락 하나 한 올 차이거든요. 그게 우리 품질을 만드는 거고. 활강포의 정밀도를 강조하는 실무자의 생생한 목소리 속에 K2 전차 개발 현장에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국산 K2 전차의 진화 과정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K전차 미래를 향한 질주가 8일 밤 9시 KFN TV에서 방영됩니다. K2 전차는 과거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개발해낸 결정체입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2차 대규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하며 거래 규모만 약 9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큐에서는 루마니아와 카타르에서 실시된 실사격과 기동훈련 장면, 그리고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갑과 화포 부품 제작 과정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K2 전차 개발을 총지휘한 김희환 박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개발에 임했다며 치열했던 개발 과정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또 카이스트 조상근 교수는 한국은 전차의 기동력, 화력, 방호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무자들의 헌신과 기술력,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K방산의 현 주소를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TV는 IPTV와 케이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K방산의 성공 신화를 만든 주역들을 만나는 시간,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이번 시간엔 배꼽 미사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에 일생을 바친 안동만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가난과 기술 부족을 이겨낸 미사일 개발의 시작,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배꼽을 만든 안동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70년대에 정말 열악한 공업 환경 하에서 출발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그 방산 강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 또 거기 참여했던 50여 년간 또 일했던 사람으로서는 참 큰 무한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격포탄 개량 연구를 시작한 안동만 교수는 30여 년간 무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연구원 출신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됐습니다. 연구원 말단에서
CEO까지 간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발전하려면은 기술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육상 무기, 해상 수중 무기, 그다음에 공중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 자립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게. 1973년 ADD에 들어간 안 교수는 한국 최초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 첨단 기술의 종합체인 미사일 개발은 너무나도 큰 임무였습니다. 미사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계공업, 그다음에 전자공업, 중화학공업, 그리고 또 이 소재, 특수광을 다루는 소재, 이런 공업이 필요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부품 중 일부는 미국에서 들여와야 했는데 백곰 개발 사실을 알게 된 미 국무부는 미국산 부품을 쓴 한국 미사일이 사거리 180km를 넘으면 안 된다며 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한테 각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180km 절대 안 넘겠다. 180km, 그다음에 탄두 정량 500kg,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지키겠다. 사찰까지 허용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각서를 써주고 나서야 그런 모든 제약들이 풀렸어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끝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백곰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는 당시 세계 7번째 탄도미사일 개발이었습니다. 안 교수는 이후 백곰 개량형 연구를 발전시킨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의 구조개발 책임자를 맡았고 현무3 순항 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탄도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발사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고체 추진 위성 발사체 개념을 수립하고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우리나라 최초 제트 추진 무인기인 솔개 개발에도 참여했으며 현재 송골매로 불리는 군단급 무인기의 국내 개발을 완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드론 전력의 기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출발해가지고 약 10년에 걸쳐서 이제 군단급 무인기라는 걸 갖다가 개발했어요. 그 군단급 무인기가 지금 이제 송골매가 됐고 2000년대 초에 2003년에 이제 배치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20년 넘었죠. 안 교수는 또 군용 정찰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야간 운용이 가능한 아리랑 3A호와 SAR 위성인 아리랑 5호 개발에 ADD가 참여하도록 하며 현재의 425 위성 사업 등의 기초를 수립했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의 노후화되는 헬기 전력을 국산화하는 KMH 사업 계획을 추진해 수리온 사업과 경공격 헬기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방산 시장이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 수출 시장을 열면은 이제는 어디 가도 안심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신뢰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기 진작이라고 봅니다. 이 사기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하더라도 절대 좋은 프로덕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수 인재를 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듬뿍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일생을 바친 안동만 교수. K방산의 역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이태검입니다. 얼마 전 CIWS2 양산시설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본격적인 국산화에 시동이 걸렸는데요. 함정의 마지막 방어선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엇을 사용했으며 국산화를 이루려는 배경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정의 마지막 방어선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최근 CIWS2의 양산시설 준공식이 개최되며 본격적인 국산화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골키퍼 팔랑스를 제치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국산화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지난 6월 26일 CIWS2 양산시설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시설은 CIWS2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건데요. CIWS2 사업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대체하고 국산화를 통해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진화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함정의 최종 단계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2020년 5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CIWS2 사업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업체가 주관 개발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란 함대공 미사일 등 원거리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근거리에서 함을 방어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함정 최후의 방공 무기 체계를 뜻합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수면 위로 낮게 기동하는 시 스키밍 방식의 대함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미국의 팔랑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골키퍼는 30mm 7연장 GAU-8 게틀링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분당 4,2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팔랑스는 10톤급인 골키퍼보다 중량이 가벼운 6톤인데요. 6연장 M61A1 20mm 발칸 게틀링을 장착해서 분당 3,000발에서 4,5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잘 쓰고 있는 근접방어 무기체계 국산화하는 이유는 우선 네덜란드의 골키퍼가 단종되면서 성능 개량과 후속 군수 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팔랑스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가격이 큰 메리트였던 팔랑스의 몸값이 경쟁사가 없어지며 점점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또 팔랑스는 국내 창정비가 제한되어 정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유지비 절감과 운용 효율성 향상, 기술 확보를 통한 방산 수출 증대 등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국산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이미 한국형 CIWS-1 노봉을 전력화해 운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40mm 구경의 한 포에 분당 600발 정도의 연사력으로 작고 빠른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에는 연사력과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CIWS-2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체계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30mm 게틀링 기관포를 장착해서 사거리와 반응 속도를 기존 CIWS-1보다 향상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최신 호위함과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 새롭게 건조되는 신형 함정에 탑재될 방침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2는 2027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무사히 개발을 마치고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군수사령부는 지난 4일 대구기지에서 제75주기 고 이근석 장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근석 장군은 공군 창설 주역 7인 중 한 명으로 6.25 전쟁 중에는 F-51D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일본의 미 극동사령부에서 직접 인수하며 공군 첫 출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상륙장갑차대대는 상륙 돌격 장갑차 운용 능력과 육해상 임무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진행한 야외 종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상륙작전 능력과 사격, 기동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 아시아 중동 회원국 9개국을 대상으로 선진 화학방호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국제화생방 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기구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들에게 화학테러와 사고에 대비해 방호수단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7일)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구름이 많은 이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그러나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강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상 지역에서는 일중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표가열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소낙성 강수와 구름의 영향으로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는 해무로 인해 작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오니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